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24회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하게 될 강사 현숙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이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기술론은요, 여러분들이 실천론하고 기술론 거기 아니야? 왜 두 과목으로 나눠졌지? 할 수 있는데요. 2교시에 해당하는 과목이고요. 실천 뒤에 기술자가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목에서 기술은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가방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든 건 많은데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고 활용이 안 되네. 그럴 수 있는데요. 기술로는 지식을 내가 만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케이스에 맞게 필요한 지식을 선택 적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A 상태에서 A-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론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현장 지향적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실천론이 조금 학습이 조금 내용이 좀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론도 내용도 쉽고 득점이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막상 기술론 책을 펴시고 진도를 나아가다 보면 6개 이상의 실천 모델 또 다양한 가족치료 이론들 또 그다음에 집단의 유형 분류 치료 효과 등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을 공부할 때 단순 암기로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방대한 내용에 대한 변별력, 모델 간의 비교력을 요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학습을 위한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실제로 2교시 시험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중에 시험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기술론이 어려웠다. 기술론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기술론이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기술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모델들에 대한 비교 이해력, 예, 이런 것들, 조직화된 학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젊으신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중년기거나 또 이제 노년기에 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키워보면 물을 부어보면 시루에 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의심이 올라옵니다. 이 콩나물이 크기는 클까? 이렇게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내려가는데 해서 포기를 하면 콩나물은 썩고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물을 주면 콩나물이 드디어 쑥쑥 올라옵니다. 공부도 좀 비슷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다음날 깨나보면 기억이 어제 그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기억이 이렇게밖에 안 나?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매일매일 자신과 약속한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느냐, 강의를 여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제 믿음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기술론 23회의 기출문제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기출이 높았던 가족 실천 기법, 가족 치료 모델, 또 집단 실천, 또 집단의 발달, 다양한 실천 모델, 실천론 앞부분에 다양한 실천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인지행동 모델이니 뭐니, 과제 중심 모델이니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높은 기출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치료 모델에 나오는 9장 가족 실천 기법에서는 23회 때 6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23회 시험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 교시는 쉬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술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알고 그거에 맞춰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3회에는요, 주로 선택지로 출제되었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단독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기 강화 모델이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는 조합형 문제, 우리가 인 것은 아닌 것은 1번부터 5번 나오는 거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맞는 것만 묶어라, 틀린 것만 묶어라 할 때 조합형이 좀 더 문제에 대한 변별력을 더 요구하는데 조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사례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던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렵다고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사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번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기출의 경향들을 염두하면서 기본 강의를 할 때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하도록 열심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합격 대책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기술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6개 이상의 실천 모델,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 그리고 집단의 유형 분류, 집단의 역동, 치료 효과, 발달 단계 등 학습 내용이 방대하며 모델 간의 비교 및 심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델 간의 비교, 횡적인 넓이도 중요하지만 또 심화되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실천 기술로는 단순 암기를 넘어 충분한 이해력, 그 다음에 방대한 내용에 대한 변별력, 모델 간의 비교력을 요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학습을 위해 반드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합격 대책을 써드렸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 기술로는 내용도 좀 많고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실천 기술론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가족과 집단인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 같은 가족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잘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가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건강한 이해에 참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신다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가족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23회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출제 문항수와 키워드를 보면 총 25문제에서 랭킹 1위가 어디인가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 건 9장입니다. 바로 가족 개입이죠. 가족 치료 이론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려 6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주요 원리,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및 목표, 민우춘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대표 기법, 헤일리 중심의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해서 무려 9장에서 6문제나 나오면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문제가 나온 부분인데요. 6장입니다. 예,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밀러와 롤릭의 동기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천 모델 중에 기타 모델에 보면 역량 강화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위기 발달도 나왔고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도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 23회에는 밀러와 놀릭의 동기 강화 모델이 단독 문제로 빠졌어요. 이전에는 선택지에 지문으로 툭툭 나오더니 단독 문제로 빠져서 학생들이 좀 더 이 부분에서 당황했던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기본 교재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한 내용들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그러니까 인행사에서는 칼 로저스가 인본주의 학자 중에 현상학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실천 모델에서는 이제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이나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내담자 중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단독 문제가 빠지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차지한 게 집단입니다. 집단 문화.
자조 집단의 특징, 집단 대상 실천의 치료적 효과. 예, 그래서 1위가 가족, 2위가 기타 실천 모델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왔고, 3위가 집단,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1장 사회복지 전문성과 관련돼서 2문제가 나왔고요. 특히 1장에서는 실천 지혜하고 환류하기 같은 아주 작은 단위의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1장 집단과 관련해서요. 여기 집단 발달 단계에서 2문제, 집단 사정 도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집단의 종결 단계의 과업,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에 한 문제씩 나온 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23회 문제 25문제의 랭킹들을 조금 염두에 보시면서 보고요. 여기는 제가 23회 기출문제 풀이를 상세하게 해드릴 때 요 경향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제가 왜 그것이 정답인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변별력 있는 학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따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5년간의 데이터로 실천 기술론 최근 5년간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요. 지금 여기에 소개된 영역에서 81%, 20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우리가 시간에 쫓길수록 효율적인 학습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죠. 9장 가족 대상 실천 기법, 여기가 가족 치료 이론 있는 데거든요. 가족 치료 모델. 27문제 평균 문항송 5.4, 아주 8과목 전체로 봐도 아주 높은 영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대상 실천 기법에서 16문제 3.2, 평균 문항수 5년간의 통계입니다. 집단 발달 단계에서 14문제 2.8.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관련해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장의 인지행동 모델. 예, 여기도 기출이 지금 일정하고 같은 분포 해갖고요. 11문제 그리고 2.2의 5년간의 평균 문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실천 모델은 아까도 봤지만 여러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이나 위기 개입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11문제에서 2.2 해갖고요. 요 세 가지가 랭킹들을 서로 이제 비등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5년 데이터보다 10년 데이터를 한 번 더 또 보겠습니다. 기출해독 체계는 10년 데이터를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각 챕터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문제로 많이 나왔나 이걸 10년 단위로 정리해드린 게 기출회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85.6% 21문항 이제 나왔는데요. 핵심 키워드 우리가 정리해드린 거에서 85%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7장 가족 관련 개념 및 특징 14문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14문제, 10년 동안 위기 개입 모델 13문제,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 12문제. 예, 그래서 실천 기술이 뭔지,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조금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 12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 중에서도요, 여기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가 랭킹이 가장 높지만,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도 랭킹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교재엔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13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 정도 10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심 학습법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길수록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강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나 제가 OT 때 이 과목의 개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그 과목이 그 과목 같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과목 구성의 이해와 출제 분포를 한눈에 보기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과목 먼저 여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없고요. 제가 따로 만들어서 드린 건데요. 별표가 2개 있는 거는 기본서에는 없는데 이런 표들이 유용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밑에 PDF 파일 하단에 다 연동시켜 드렸으니까 출력해서 보세요. 자, 기술론이란 과목의 개성을 좀 찾아볼게요. 이 과목은요. 일단 사회복지사의 1장 전문성이 나와 있고요.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무수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정신역동인데요. 기술론에서 정신역동에서는요.
인행사에서는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다루지만 기술론에서 정신역동은 프로이트에만 좀 국한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심리사회 모델, 사이코소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인지행동 모델, 5장 과제중심 모델, 우리가 타스크 센터리드에서 TC 모델이라고 하고요. 6장 기타 모델인데요. 기타 모델에서는 우리가 주로 역량 강화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근데 이번 23회에서는 동기 강화 모델도 단독 문제로 빠졌고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최근에 이렇게 단독 문제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들 각각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 간의 비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론이 은근 어렵습니다. 모델도 많은데 모델 간의 비교를 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각각 요 모델에 대한 게 6장까지 끝나면 제가 한눈에 보기 표로 모델들 간의 한눈에 보기 표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강의들을 중간중간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이제 뭐랄까 교통정리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는 가족에 대한 챕터가 3개로 나와 있습니다. 3개가 가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사정, 그 다음에 기출이 아주 높은 게 바로 가족 대상 실천 기법인데 이게 바로 가족 치료 이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족 치료, 패밀리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가족 치료도 하나가 아니에요. 보호웬의 세대 간 치료 혹은 다세대 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혹은 성장 모델, 또 그 다음에 뭐 전략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해갖고 여러 가족 치료 모델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각 치료들의 기법들을 잘 아셔야 돼요. 예시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각 치료 모델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봤고 무엇을 가족 치료의 목표로 삼았으며 그들의 주요 개념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개입의 기법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해야 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습의 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이해 부분이 2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출이 아주 높은데요. 집단 대상 실천 기법, 그 다음에 집단의 발달 단계 여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실천론 할 때 기술론에서 레코딩, 기록 부분이 하나의 단독 챕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실천 평가 하나의 단독 챕터라고 실천론 때 말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기술론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사회복지 전문성이라는 게 뭔지 지식, 기술, 가치와 윤리 이것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가 프로페션이라고 하는데 전문성이 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 실천 모델의 소개와 비교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 집단에 대한 이해, 기록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23회 요 바로 전에는 각각 문항이 얼마나 분포가 되었나 25문제가 아까 보셨지만 가족 치료에서 6문제나 나왔고 여기 실천 모델에서 4문제 할당된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통계 19회부터 23회까지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 해서 5년간의 뭐 문제의 수를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걸 랭킹으로 조금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볼게요. 1순위가 어때요? 가족치료 9장이죠. 1위입니다. 2위가 바로 집단대상 실천기법입니다. 실천기술론에서는 가족과 집단이 아주 꾸준히 높은 기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집단 중에서도 집단 발달 단계이고요. 4순위가 조금 공동이 많은데요.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실천 모델 중에 기타 모델들의 여러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4순위고요. 5순위가 가족에 대한 이해 해갖고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 중요도 별 셋, 둘, 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예컨대 가족이라면
가족 치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도 중요도 별 3개가 될 만큼 많이 나오는 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와 김인수의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별 2개에는 뭐 어떤 가족 치료가 있고 하나는 요런 게 있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의 비중들, 별의 비중까지 조금 알고 가신다면 요 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7장에서 9장은 가족 대상 실천인데요. 좀 얘기해 볼게요. 가족에 관한 내용이 7장, 9장까지 나온다. 특히 9장의 가족 실천 기법, 즉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한 기출이 매우 높다. 여기 보시면 23회만 해도 23회, 죄송해요. 23회만 해도 6문제, 그 다음에 5년간 27문제, 랭킹 1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다양한 가족 치료 모델의 주요 내용과 모델 간의 차이를 비교 이해하고 각 모델이 제시하는 기법을 적용한 사례 응용 문제에 대한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심화되어야 되는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단에 대해서 10장, 11장 나와 있는데요. 집단 대상 실천 내용이 10장, 그 다음에 11장이 이제 집단의 발달 단계가 나오고요. 2장 모두 비중 있게 기출이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교재가 10장을 2챕터로 나눴던 만큼 내용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집단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3챕터로 나눈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실천 기술론에서는 가족과 집단은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테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 기술론 OT를 이제 크게 조금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예.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분에는 한눈에 쏙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2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문적 기반 해갖고요. 우리가 과학과 예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 기반하면 과학성과 예술성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잘 나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너무 과학성만 있으면 기계적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노인이 왔네, 노-35로 처리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기계적 실천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예술적 실천만 하면 열심히 감정이입도 하고 했으나 효과는 좀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 이것이 아주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해갖고요. 23회에도 바로 여기서 나왔고, 지식 기반 중에서도 우리가 지식 기반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른 이론이 생기고, 또 그 방법적 그 구체화인 모델, 그 다음에 실천지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식 기반을 나누는데요. 23회에는 이 중에서 실천지혜만 또 단독 문제로 빠질 만큼 지식 기반이라는 요 개념 안에서도 실천지혜라는 가장 현장에서부터 얻어지는 이 균합적 이 실천지혜라는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독 문제로 뺄 만큼 이렇게 세분화된 문제가 또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인데 도대체 기술이 뭔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의 기본적 가치, 실천 기술의 개념과 특징, 실천 기술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실천 기술의 유형과 내용, 그 다음에 주요 실천 기술에서 별 3개, 여기에선 주요 실천 기술 해갖고 실천론의 면접론의 기법이라거나 그 다음에 실천론의 개입의 기법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또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별 주요 과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1장의 전문성이라는 말 안에 지식, 기술, 가치와 윤리가 다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장의 전문성 부분에서 어디까지 도움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추려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마냥 그 모든 걸 담으면 1장 챕터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챕터인데요. 이 부분들 이제 제가 잘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잘 전달하도록 저 역시 공부하는 자세로 강의를 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봤고요. 그렇다면 1장의 이 전문성 부분의 기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학습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면접론의 기법이라거나 개입에 있어서의 개입의 기법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다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나 과정 등이 사례 제시형 문제 형태로 기술론에서는 사례 제시형으로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답이 낮다. 그러니까 기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적용과 변화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더 사례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례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건 기본 개념을 내가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례 속에 숨어있는 기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밖에 과학성과 예술성,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지식의 구성 수준, 패러다임이 뭔가, 관점의 전환이 뭔가, 이론이 뭔가, 모델이 뭔가, 뭐 실천지혜가 뭔가, 어디로 가는 게 더 추상적이고 어디로 가는 게 더 구체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맥락들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올게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를 조금 보면 여기 보시면 평균 출제 문항수가 1장이 2.2 문항입니다. 많이 나왔을 때 21회 때 5년간 출제 분포를 봤더니 3문제까지 나왔고요. 19, 20, 22, 23회 때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치고는 기출이 낮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 문항 좀 보시고요. 요번 그 23회에는 1장 전문성 부분에서 활용하기가 단독 문제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우리 수험생이 알고 있는가, 실천의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죠. 종결 다음 단계의 어떤 활용하기의 의미를 물어본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점점 더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단독 문제로 빠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10년간 핵심 키워드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요.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가 12문항, 그 다음에 전문적 기반에 대한 게 7문항. 여기서 실천 기술은 기술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법, 어떤 기법들이 쓰였는지 뭐 예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전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은 실천학문이라고 하고 실천학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실천기술은 가장 현장성을 가지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 테마인 가족,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잠시라도 이 공부를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족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을 바라보는 힘은 정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양이 많기는 하지만 또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져서 조금은 버겁겠지만 이 공부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되새기면서 지금부터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실천기술론 같이 시작해 볼게요.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인데요. 요 내용은 실천론에서 한 내용과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겹치는 부분은 조금 가볍게 가고요. 거기에 없는 부분은 좀 더 비중 있게 가고요.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면서 갈게요. 예. 전문성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전문적 기반인데요. 1절에서는요. 기출이 이제 뭐 별로 안 나오다가 최근에 기술론에서 조금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19, 20, 21, 22, 23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 기반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실천론하고 같은 내용이죠. 제가 이 자료도 일부러 똑같은 걸 썼는데요. 전문적 기반이다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예술성과 뭐예요? 과학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문적 기반은 과학성만 있어도 안 되고 예술성만 있어도 안 된다. 둘 다 필요하다. 과학성만 있으면 기계적 실천이 될 수 있고 예술성만 있으면 그 투입은 했지만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학성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예술성은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한 사회복지사를 통과돼서 표현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예술성, 사회복지사 개인의 특성이나 예술적 혹은 직관적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과학성과 예술성에서 첫 번째 문장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조화와 상호 보완을 얘기하고 있죠.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과 예술의 조화라고 한다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얘기한 과학적만 것만 의존하면 기계적 수행, 예, 그 다음에 예술성만 의존하게 되면 효과적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양자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밑에 문장들을 보시면 과학성과 관련돼 갖고 과학성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예술성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예제들 연결을 아주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만 좀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자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해 창의성, 직관적 감정, 개성, 관심, 애정 등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은 예술적 기반이고요. 동시에 인간행동, 사회환경, 변화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절차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결합되어야 하며 변화 노력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문제 해결 방법과 결합시켜야 된다 해서 과학적 기반, 증거 기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펼쳐주고 있는데요. 실천론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시면 20쪽에 과학적 기반의 개념과 특성을 잡아줬는데 그거는 같은 맥락이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하는 맥락이 같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결국은 어때요? 예제로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예제로 나올 때 반응할 수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의 예술성도 마찬가지죠. 개인적 특성이나 직관적 능력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 뭐 저항을 다루고 양가 감정 다루고 이런 거라 그랬고 2번에 보시면 예술성에 해당하는 요소 가 결국은 예제 문제로 좀 응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만 볼게요. 예제로 나왔을 때 반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문적 우리 실천 기반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4개는 과학성, 하나는 예술성 하면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양자의 관계는 조화, 상호, 보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우리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1장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전체 테마가 뭐예요? 1장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쵸? 기술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요 그림.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교재 21쪽에 잠깐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요게
바로 중요한데 우리가 전문성, 요 챕터가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다, 프로페셔널로 전문성을 갖췄다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 지식, 전문적 실천 기술, 가치와 윤리. 이거 뭐 직업 철학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실천의 3대 축이자 전문가가 갖춰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이 바로 전문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중에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맥락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첫 문장만 잠깐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중에 과학적 기반은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이론과 지식에 근거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해버드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하고요. 그 다음에 존슨이 제시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가 규정한 지식, 이것들을 볼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지식 뭐 내용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걸 깨알같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버드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1급 시험에서 보는 8과목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1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 1교시 인행사죠.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3교시가 바로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 있죠. 예, 2교시 바로 뭐예요?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이 있네요. 1교시 뭐죠? 사회복지 조사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해버드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이 우리가 보는 8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사회복지사 1급의 과목들이 그냥 아무 과목이나 갖다 넣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제 22쪽부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 기반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 상황에 대한 기초 지식, 실천 이론에 대한 지식, 특정 분야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지식, 지식 사용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심사숙고적인 태도와 능력,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 거에서 조금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 특정 분야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버드가 제시하는 거는 1급의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만약에 어느 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약에 노숙자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노숙자 집단에 대해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고 알아봐야 되죠.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지 집단을 만든다면 나는 여기서는 커버링이 안 되지만 이혼 한부모, 사별 한부모에 대해서 따로 내가 특정 지식,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존슨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봤으면 하는 건 6번입니다.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과 관련해서는 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도 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3쪽에 6번 한번 볼까요? 예,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태도, 행동 등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실천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태도, 행동.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현장에서 개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역전이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역전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역전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또 파행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건 소진과도 되게 관련이 깊고요. 예. 그 스트레스 관리하고도 관계가 깊다라는 걸 강조하고 갈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공부 조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요런 얘기 나왔고요. 아, 제가 지금 자기인식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바로 전전 22회 때 자기인식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짚고 가고요. 요번에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에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정말 많죠. 24쪽까지 쫙 있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해버드나 존슨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는 것만 볼게요. 23쪽에 밑에서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인종, 민족 등 사회의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가치와 생활, 현대 사회에서의 이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어때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지식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24쪽에 가면 또 뭐예요? 사회 통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그랬고, 그 후반에 가면은요, 거기에, 사회복지 동향, 정책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정책론, 법제론 배웠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1급을 땄건 안 땄건 현장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의 그 동향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또 윤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학자들의 기본적인 내용 해버드 잡고 나머지는 이 학자에게만 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문제로 인용되고 해서 알아차려야 될 것들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전문성과 관련된 일장에서 문제로 조금 최근에 조금 언급이 자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회 요 바로 전에도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기술론 1번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24번 보시면요. 24쪽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문직이 가져야 되는 3대 축 중에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사회복지 실천 지식이 바로 뭔지 그거부터 볼게요. 실천 지식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패러다임, 시각, 이론, 모델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구성 수준이라고 해요. 지식에 뭐라고 한다고요? 구성 수준. 자, 사회복지는 되게 실천 지향의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실천 현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실천 현장이라면 지식의 구성 수준 중에 가장 추상적인 거는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얘가 이런 얘기하죠. 야, 이제 판이 바뀌었어. 패러다임이 달라졌어.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그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방법론 접근도 다르죠. 예, 그래서 패러다임,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그런 관점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관점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적 정교화에 의거한 모델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실천 현장으로부터 경험적이고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실천 지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실천 지혜도 지식의 구성 수준에 넣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지식은 대단히 추상적이죠. 예. 근데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게 더욱더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그런 게 모델이라 그랬으니까 내려갈수록 훨씬 더 구체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추상성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요것들 잘 잡으시고요. 이제부터 요것들의 개념들을 함께 볼 거고, 최근에 요 지식의 구성 수준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잡아야겠네요. 일단은 요 구조는 알아야 돼요. 지식의 구성 수준 하면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혜, 이렇게 실천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패러다임은 가장 추상적인 거죠. 24쪽 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각은 우리가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패러다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바뀌었다. 생의학적 관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의 개념 정의 이런 거 중요하죠.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개념, 의미의 집합체, 이걸 뭐라 그런다?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예, 정신분석 이론, 뭐 인파워먼트, 일반 체계 이론, 학습 이론 이런 것들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말 그대로 거기 있지만 모델은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교화된 적용 방법을,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의 이론에서 하나의 모델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하나의 이론에서 하나의 모델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하나의 이론에서 여러 그 모델은 이론은 기반으로 도출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모여서 절충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다음에 듣게 되는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절충주의적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여러 이론들이 절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에 하나의 이론에서 반드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반드시 하나의 이론에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어떤 모델은 다양한 이론들이 절충되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문제를 보면 요 바로 전 23회 그리고 그 전전인 20일에 둘 다 실천지혜와 좀 연결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실천지혜라는 건 이게 현장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니까요.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지식의 구성 수준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천지혜는 여러분들이 현장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적, 귀납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실천지혜에 대해서 연역적 이런 표현 쓰면 틀린 거겠죠. 그런 걸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직관에 의한 어때요? 주로 비구조화된 지식이에요. 구조화된 지식은 검증하고 체계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직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구조화된, 구조화된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장 경험 몇 년 차야. 내가 현장으로부터 얻은 노하우야. 내가 현장 잔뼈가 몇 년이니 뭐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현장에 경험적으로 얻은 어떤 건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식의 구성 수준에는 넣지만 직관이나 암묵적 지식이지 검증된 완벽한 검증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론조차도 우리가 완벽하다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문제들이 나오더라. 예, 특히 실천지혜는 23회, 20일에 조금 아주 최근에 계속 이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조금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지혜는 막 구조화하고 조작화하고 체계화한 게 아니죠. 예, 경험적, 귀납적,
구조화가 아니라 비구조화. 예, 그래서 이렇게 파묻혀 있는 단어들을 정확히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은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흐름에 대한 정리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바뀐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에 따라 병리적 관점의 대표 이론이 정신분석이라면 강점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맥락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이 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문제가 나오면 이 표가 마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올라오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패러다임으로 올라갈수록 구체성이 높다 하면 틀린 거죠. 추상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구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각각의 개념 정의, 아까 의미의 집합체하면 그건 이론에 대한 정의였죠. 특히 실천지혜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쪽 문제를 푸는 힘입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2절로 가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 과목은 실천론이 아니고 기술론이에요. 그럼 우리도 뭘 알아야 돼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기술이 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문직의 3대 축을 봤을 때 지식만으로 안 됐죠. 뭐가 필요했죠? 기술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26쪽에 이렇게 생긴 게 나오잖아요. 보충 자료. 예, 각 과목에서 한 번씩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교재가 마냥 두꺼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같이 알면 좋지만 수험 공부니까 수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못 넣지만 맥락적으로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뭘로 넣어드렸죠? QR코드 누르시면 공부할 수 있게끔 보충 자료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필요하신 거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예, 기본적 가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우리가 3대 축이, 전문성의 3대 축이 지식,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기술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 3대 축 차원에서 뭘 좀 얘기하고 기술을 얘기한대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사회복지 실천 가치로 제시되는 주요 내용은 뭐가 있나? 이거는 우리가 실천론 2장 가치와 윤리,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죠. 클라이언트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는 현대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일일이 안 읽어드려도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직의 3대 축 중에 요 앞에서 지식에 대한 얘기했고, 가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했고, 이제 실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기술론이니까 기술이 뭔지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26쪽부터 27쪽까지 보시면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론의 과목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6쪽부터 27쪽 개념,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 요 두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렇게 시각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할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재에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교재에 있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예, 개념. 여기서는 실천이 아니고 기술의 개념을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실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뭐라 그래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가방이라 그러죠. 적절한 사례의 상황에 맞게 내가 지식을 빼서 적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가 생기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이때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뭐라 그런다?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기술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을수록 뭐가 좋아요? 숙련성이 좋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바로 가치와 지식을 조화시켜. 이거는 왜 이 문장이 뜰까요? 전문직의 3대 축이 지식, 기술,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만 있으면 안 되고 뭘 잘해야 돼요? 바로 지식과 가치를 잘 조화를 시켜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기술인데, 이때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한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지식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상황에 따른 기술을 적용, 특정 상황에 맞는 실천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머리에만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특정 상황의 케이스에 맞게 내가 이 케이스는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유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 기술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특정 이론에만 제한되어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특징에 대한 교재 순서 그대로 가죠. 특정 이론에만, 나는 프로이트로 박사를 땄으니 모든 케이스를 프로이트로만 할 테야, 이러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사라면 이 클라이언트의 특정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고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 하면 끝인 게 아니라 개발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학습자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죠.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훈련, 우리 또 어때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수교육 꼭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자문, 슈퍼비전, 사례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이 갖는 특징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주로 문제로 나오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장들을 꽉 잡고 계셔야죠. 예컨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특정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하면 아니죠. 특정 이론에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학습될 수는 있지만 개발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 기술론이니까 기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 과목하고 친해지겠죠. 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실천기술론 1장과 관련돼서 이건데요.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유형과 내용 해갖고 27쪽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1장이 전문성이다 보니까 실천기술론의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1장 관련 문제들을 보면 이게 기술이다 보니까 기초 기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개입 기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1장의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고민이에요. 1장을 얼만큼 넓혀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법이나 과정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실천론의 과정 부분하고 실천론의 면접의 기법이라거나 개입 기법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큼 자세히 펼치진 않고 겹치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만 짚어드리는 걸로 가자. 왜냐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1장에서 나오니까 안 짚을 수는 없고 또 그만큼 펼치면 교재는 마구 두꺼워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짚어주는 수준으로만 가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 여기서 제가 어떤 설명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련 과목에서 쫙 펼쳐드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유형과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적어도 현장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요 정도의 기초기술은 있어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면담의 기술, 사정의 기술, 개입기술, 팀워크의 기술, 지지망 구축 기술, 협상 기술, 평가 및 종결 기술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기초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요 기술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사정기술이나 뭐 개입기술 이런 것들은 실천론의 관련 챕터에서 자세히 펼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현장에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의 학문의 정체성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사정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전문직과 협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합동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7쪽의 하단에서 28쪽까지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가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술이 쭉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조금 볼 건데요. 이거 다 보지 않을게요. 예. 그리고 요거 자체가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요. 몇 개만 좀 골라서 볼게요. 예, 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면접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경청이잖아요. 예. 클라이언트에게 경청하는 기술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8쪽으로 가면요. 생략하는 건 좀 생략하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언어 비언어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관련 이론이나 진단 방법을 활용하는 것. 예, 그래서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체계를 중재하고 협상하는 기술. 예, 이런 것들 되게 현장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양보호사와 노인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과의 갈등이 있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중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도 좀 더 내려오면 소진이나 위기 상황에 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기술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해석하는 기술, 예, 이런 것들을 예컨대 뭐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할 때 이 사람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 예.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사회복지사 자신이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스트레스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뽑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실천론의 1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술론의 1장에서도 중복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문제로 두 과목에 걸쳐서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야무지게 쓸까 하다가 표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개입 차원에 따른 실천 기술을 28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을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 실천론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체계의 크기에 따라 미시, 중범위, 거시로 나눈다는 건 배우셨죠? 예,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기술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시, 중범위, 거시의 대상 체계에 따라 어떤 기술이 주로 쓰이나 이게 기술론 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잘 전달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고 필요하시면 출력하라고 별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자, 미시는 우리 실천론에서 배웠죠.
미시 단위의 크기의 클라이언트는 주로 개인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집단으로 봐서 중범위에 넣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미시는 개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미시 차원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대면 접촉, 1대1로 하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댄다 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대면 접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미시적 차원의, 이건 기술론이잖아요. 미시적 차원의 대표 기술은 뭐냐? 대인관계 기술, 면접 기술. 예, 면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접은 일반 대화하고는 또 다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중범위는 뭐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범위는 한마디로 집단이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모아 있으면 다 중범위가 아니라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지관의 어떤 자조집단이나 치료집단의 구성원이라거나 아니면 또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도 내가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그런 집단을 중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집단과 관련된 핵심 기술로 요구되어지는 거는 집단의 역동을 활용하는 것. 기술론의 뒤로 가면요. 집단과 관련돼서 두 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집단의 역동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응집력, 하위 집단 뭐 여러 가지 배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집단의 역동을 활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집단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은 여전히 필요하죠. 뭐 내가 여기 면접 기술 같은 게 바로 의사소통하고 이런 기술일 텐데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필요하죠. 집단 상담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는 우리가 뭐였죠? 지역사회, 더 크게는 국가 단위까지 보는 게 거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역사회 조직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기술은 주민조직 기술, 지역사회 지도자 및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는 기술, 지역사회 단위로 무슨 자금을 동원하는 기술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뭐 옹호 기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연결해야 되는 건 뭘까요? 보통은 미시 차원이나 중범위 차원은 우리가 직접 서비스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거시는 주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조성과 관련되니까 간접 서비스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도 연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로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겠죠. 중범위 차원의 핵심 기술은 뭐며 이런 말 나오겠죠. 아니면 이게 좀 더 응용이 되면 예제로 나올 수 있죠. 거시 수준의 기술만 묶어라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표로 설명했기 때문에 일일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제 연결까지 해드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하고요, 29쪽에서 30쪽까지 볼게요. 역할은 실천론에서 4장에 보시면 현장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역할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자세히 다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실천론의 전문성이라는 일장에서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기술도 다뤄야 되니까 기술과 관련된 역할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생소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요 내용 정도만 짚어드리고 역할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눔의 집 교재가 실천론 4장 현장 부분에 더 자세히 넣어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교재를 편집할 때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론 1장에서 너무 문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걸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자니 이걸 또 다 그만큼의 범주로 넣을 수도 없고, 전문성이라는 말에는 이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술이란 부분에 이런 게 들어가요. 그 정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여기 역할들을 보시면 조력자, 중개자, 현장활동가, 옹호자, 평가자, 교사, 행동변화가, 자문가, 지역사회 계획과, 보호제공자, 정보관리자, 행정가, 행동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조력자나
중개자는 우리가 실천론에서 다루잖아요. 그쵸? 옹호자도 나오죠. 교사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행동가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문가도 실천론에서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언급이 잘 안 되는 역할들만 제가 다룰게요. 그러면서 시간도 조금 야무지게 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 오해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나 그 오해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실천론에서 이 부분 자세히 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볼게요. 현장활동가, 아웃리치 워커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나간다 그러잖아요. 지역사회로 나가서 욕구를 확인하고 서비스 의뢰를 수행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거 제일 현장활동가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 가출 청소년 쉼터 같은데 소셜워커들은 청소년들이 무슨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어디 많이 모이는지 어느 시간까지 늦게까지 모이는 그런 데를 잘 알아서 바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작은 차나 이런 데 준비해 가갖고 아이들이 이제 뭐 집을 떠나서 오래 있으면 속옷 같은 거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와서 너 상담 좀 해가 아니라 그렇게 아울리치를 나가서 얘네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저기 할 때 너 집을 나왔나 보구나.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해서 나오면 이제 속옷 같은 거 되게 여학생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쉼터를 안내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울리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제가 쉼터의 사회복지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장 활동과 이런 역할들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잘 아셔야 되고요. 직접 나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라는 거는 30쪽에 있는데 우리는 욕구와 자원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도 창출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했다면 또 평가를 해서 발전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보호 제공자 조금 볼게요. 예. 이제 보호 제공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케어기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 뭐 와병동인이라거나 이럴 때 이제 되게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꼭 직접 서비스 현장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역할도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가 역할. 우리가 행정론에서 행정가의 여러 가지 역할을 배울 거고요. 예, 그런 것들 같이 나눠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액티비스트, 요 행동가, 또 행동 변화가 비헤비얼 체인저 있는데요. 요것 조금 구분을 할게요. 행동가는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문제 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큰 단위로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불평등이라거나 인권의 문제라거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동가 액티비스트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회적 조건 등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이나 인권에서 단위가 좀 커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연판장에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동변화가는 제가 저기 보시면 30쪽에 세 번째이죠.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동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행동 수정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역할 요 정도 보고요. 제가 실천론의 역할에서는 주로 각각의 설명도 하지만 헷갈릴 만한 역할들을 묶어 설명해 드려요. 예컨대 중개자가 나온다면 중재자, 협상가 이런 역할하고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다 비교해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또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과목에서 다뤄지지 않은 역할들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주요 실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주요 실천 기술도 사실은 되게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실천 기술론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2교시 안에서 기술론에서 이제 그 주요 실천 기법들이 막 문제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실천론에 면접의 기법에서 언급되고요. 면접론에서. 예. 그 다음에 실천론에 또 어디서 언급되냐면 실천 과정 중에 개입 단계에서 직간접 개입 기법에서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언급이 되지만 기술론에서 지금 일장이 전문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파트에 이게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실천론에서 좀 더 비중 있게 설명이 돼서 여기서는 조금은 큼직하게 볼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 부분이 21회 때 또 그 단독 문제로 좀 빠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 기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중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질문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기술이고요. 질문에는요,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어요. 폐쇄형은 나쁜 질문 아니에요. 개방형은 클라이언트가 그 고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거고요. 폐쇄형은 단답형, 예 혹은 아니요 혹은 단답형으로 답하는 거고요. 둘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방형은 클라이언트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어떤 이야기들을 얻고자 할 때 많이 쓰고요. 폐쇄형은 주로 사실을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폭탄형, 유도형, 왜라는 질문이 있죠. 그거는 좀 묶어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것들은 피해야 할 질문이고요. 이 질문들은 시험에 기술론이건 기술론이건 언제든 언급이 돼요. 그래서 피해야 될 질문들, 폭탄형 질문,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 이 왜라는 질문 많이 이거 조심해야 되고 유도형 질문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폭탄형 질문은요, 여러 질문을 복합형이라 그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이제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맨 마지막 질문에만 답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유도형은 사회복지사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의 입장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죠. 예컨대 당신은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라거나 당신은 큰아들을 작은아들보다 안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에게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고요.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나 행동의 이유를 따지는 듯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피해야 될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거면 질문의 기술은 why를 what으로 바꾸는 거죠. 어쩌다가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why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what으로 바꾸거나 어쩌다가 그랬던 거야? how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문제의 원인은 알아보되 why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why를 쓸 수도 있어요.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죠. why라는 질문을 잘못하면 말이라는 게 뉘앙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이미 뭐예요? 상대에게는 방어 기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어떤 도덕적 판단도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피해야 될 질문 시험에 잘 나온다. 강조하고 가고요. 이제 명료화 조금 보도록 할게요. 명료화는 클라이언트가 말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무 추상적일 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너무 추상적이고 말하거나 그럴 때 아유 그저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저 그랬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번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명료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해석을 좀 볼게요.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박스 안에 어떤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대화가 나오고 사회복지사는 지금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요 해석 같은 건데 사실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예, 개념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상황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과 행동을 단서로 삼아서 그 뜻이에요. 예, 그거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를 분석, 설명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해석은 정답이 아닌 가설의 제시 차원에서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내가 가설을 세울 때 점쟁이 같이 당신은 이래서 이랬군요 이러지 않고요. 내 가설은 안에 두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그 가설이 맞는지 그걸 단서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해야 되고요. 특히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또 여기 보시면 직면, 도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관계가 탄탄할 때 해야지 함부로 초기에 쓰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지선다형 선택지를 보면 어떤 기술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해석이나 도전이나 직면은 어때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관계가 탄탄할 때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탄탄한 신뢰관계이고 그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안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로 이렇게 예제나 저기로 많이 나와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갈등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걸 다 꼼꼼히 하면 시간 문제가 또 걸리고, 예. 환기 한번 볼게요. 31쪽에 보시면 분노, 증오, 슬픔, 죄의식, 불안 등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 벤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꽉 억압된 감정을 상대를 믿고 쏟아냈을 때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출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재보증, 안심.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을 가질 때 신뢰를 표현해서 안심하게 하는 것이고요. 재명명, 재구성, 재정의. 이것도 시험에 예제로 좀 잘 나오는데요. 예, 바로 문제만을 얘기할 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볼 수 있게 재명명, 재정의. 아들을 끊임없이 우리 산만한 철수가 그럴 때 내가 아유 철수가 산만하군요가 아니라 철수가 에너지가 많군요. 예, 산만하다는 걸 그렇게 재정의해 주고 또 우리 남편이 소심해서 그럴 때 남편분이 신중하시군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바로 클라이언트가 그 사람의 그 측면만 보지 않고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 짧은 촉진적 반응 같은 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할 때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아하, 네 이런 것들이고요. 강조는 이제 질문하는 것 같은 억양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진술하는 거죠. 예컨대 어머니가 딸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중요한 포인트,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 사람이 다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억양을 한번 놓고 반복해주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환원,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진위를 살펴 사회복지사가 이해한 바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환원하고 환기 전혀 다른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그래서 환원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진위를 살펴서 사회복지사가 똑같이 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환원
언어는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다시, 그 다음에 초점화가 나오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말이 두서가 없을 때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초점화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헷갈릴 만한 것들 조금 얘기할 때요. 예. 명료화하고 초점화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둘 다 클라이언트가 조금 장황하게 말하고 한 말 또 하고 내용에 어떤 오락가락하고 뭐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명료화는 다시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초점화는 그게 아니라 상담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점화에서는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두서없이 말하거나 그럴 때 상황은 비슷해요. 명료화랑. 그런데 이때는 바로 본래 주제로 돌아오게. 그 얘기는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곁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 얘기 상담을 하다가 청소년들이 연예인 얘기로 빠지면 자 우리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 라거나 또 어머니가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녀에 대한 불만이 마음에 본물이 터지니까 한꺼번에 한 6개 말하면 그 우리가 다 못 다루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 그중에 최근에 제일 힘드신 거 한 2개만 조금 골라볼까요? 뭐 이런. 그래서 초점화는 조금 상담 시간의 효율화를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 예, 이게 반영은 거울 영자죠. 적극적 경청을 위한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거울이 된 듯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 하고 훌쩍훌쩍 하시면 어르신에게 지금 아드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군요 했으면 내가 할머니의 마음에 감정을 거울이 돼서 비춰줬죠. 그걸 감정의 반영이라 그래요. 이해 가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요약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어때요? 잘 정리해 주는 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이게 조각조각으로 막 얘기할 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잘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힘들이고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진짜 온전히 경청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요약은 상담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거나 또 마칠 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때 어머니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기분 나빠서 안 오겠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머니 지금까지 하신 얘기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머니 마음 잘 이해했을까요? 하면 사실은 질문보다는 요약을 해준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하고 우리가 그 전문적인 대화는 다르다라는 얘기. 그래서 기술이라 그러는 거죠. 전문적 기술. 왜냐하면 이 기술은 특정 상황에 맞게 그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약도 봤고요. 직면하고 도전이 나오는데요. 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해석하고 직면 도전 같은 거는 관계가 탄탄할 때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랬고요. 실제 이 직면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직면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데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거나 말과 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이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주목하고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탄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력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것들 예시는 기술 실천론에서 좀 많이 들어드리고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만 볼게요. 도전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매사에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할 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도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클라이언트가 매사에 회피가
장땡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매사에 회피하거나 매사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또 반복적으로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도 관계가 탄탄하지 않을 때 하면은 되게 기분이 언짢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교재에 따라서는 이 도전 기술의 큰 도전 기술의 직면을 포함시키는 교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클라이언트가 매사에 부정하거나 아유 아니에요 그러고 매사에 합리화만 하고 그럴 때 몇 번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삶에서 변화가 없고 그럴 때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감정이입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되어서 느껴주는 건데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는 공감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끝에 보시면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서 함께 느끼지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전문가로서의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경청과 관찰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이게 진짜 상담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 나온 설명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관찰은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도 하는 거죠. 몸짓, 손짓, 눈짓 이런 바디랭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와요. 자기 개방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원조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경험을 클라이언트하고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녀가 미운 적 없으셨나요? 그럴 때 아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 아유 왜 저도 자녀가 미운 적이 없었겠어요? 라고 나의 경험도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내 경험을 장황하게 펼치면 안 되고요. 짧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자기 개방을 하는 이유는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하는 이유는 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마음 놓고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정도 봐드릴게요. 모델링하고 시연. 모델링은 잘 아시겠죠? 모델을 관찰하고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도록 하고 따라하도록 학습하는 거고요. 시연은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장면에서 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사회복지사 앞에서 연습을 하면 뭐가 좋겠어요? 실제 장면에서 잘 해낼 수 있겠죠. 예, 많이 응용하고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32쪽으로 좀 갈게요. 의뢰와 옹호가 나오는데요. 의뢰와 옹호에서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실천 기법 중에 둘 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 실천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이 아니고 뭐라고요? 간접에 해당합니다. 간접.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면 그거 간접 실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의뢰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런 적절하게 의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옹호는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한 절차, 정책 등을 수정 또는 개선하는 활동으로 이때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메텐과 가족 옹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무슨 거냐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옹호는 개인 옹호만 생각을 해서 가족 옹호를 답으로 찾지 않아서 정답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를 드리면 옹호는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집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옹호가 거시 차원 지역사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천론 유관 영역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지금 본 것 같이 질문에서는 피해야 될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명료화하고 초점화 헷갈리지 않게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고 직면하고 도전은 셋 다 관계가 탄탄할 때 신뢰를 형성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말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또 문제를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환기하고 환원 헷갈려하고요. 재보증하고 재명명이
이렇게 지문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내용은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또 잘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답률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정답률을 보면 학생들이 어디서 흔들렸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헷갈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요. 아까 반영은 거울 영자이고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용 반영도 하지만 감정의 반영도 한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은 제가 실천론에서 예제를 들어서 잘 짚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요약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요약 도입 시작할 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도 하면 요약을 잘하면 클라이언트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또 문제 풀다 보면 학생들이 감정의 이입, 이건 공감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건데 교재에 따라서는 반영은 감정의 반영과 내용의 반영이 있는데 감정 반영 이렇게 했을 때 이 감정 반영과 감정이입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잡아주시고요. 경청과 관찰은 모든 그 면담 기술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 관찰은 특히 비언어 관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은 자기 개방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거 자기 개방에서 내 얘기 한 40분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모델링, 시연, 의뢰하고 옹호는 간접 실천 기법이다. 예, 요 정도.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하고요. 요 정도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실천론 1장을 어디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 이게 끊임없이 해오는 일인데도 할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문제들이 여기서 툭툭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문제까지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을 마냥 넓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실천론 할 때 기술론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게 잘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게요. 예,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마지막 주제가 실천의 과정별 과업이에요. 요건 역시 실천론으로 가시면 실천론 후반이 바로 실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접수 및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과 평가, 완료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실천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 단어를 그대로 써주면 참 좋죠. 근데 이제는 10회도 넘어 20회도 넘다 보니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때 어떤 것들은 접수라는 말보다는 접수의 문제 정의가 적격 여부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접수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적격 여부 판단 이런 단어를 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이거 지금 접수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순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요 순서 외워주시고요. 자, 접수 및 자료 수집. 접수 첫 번째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근데 이 접수, 인테이크는 무슨 뜻이다? 적격 여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잘 부합하는가. 그러면 부합하면 우리 기관의 등록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되고 우리 기관에 그 서비스가 없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죠. 예, 그래서 적격 여부 판단 및 우리 기관이 적합하지 않으면 의뢰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등록 클라이언트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관계 형성, 또 모든 변화 앞에서 생기는 감정을 양가 감정 다루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 어떤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적격 여부 판단, 의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뢰가 아니라 우리 등록 클라이언트라면 관계 형성, 동기화, 그 다음에 변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양가 감정 수용,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정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기에 클라이언트의 호소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규정되진 않아요. 호소 내용과 전문가의 문제 규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접수에서는 순수하게 클라이언트의 호소 내용에만 집중한다면 사정에서는 전문적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의? 전문가의. 그러면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을 잘 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냐? 문제 발견,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필요한 문제 형성 혹은 문제 규정. 제가 아까 접수의 키워드는 적격 여부 판단이라 그랬죠? 사정의 키워드는 문제 규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 규정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발견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관련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더 추가 정보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문제 발견과 정보 수집에 근거해서, 그래서 전문적 시각에서 문제를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런다? 문제 규정, 문제 형성이라고 해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예, 요거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계획.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은 하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하위 단계가 뭐냐면 뭐부터 하냐면 표적 문제를 먼저 선정하고 목적 목표 설정하고 마지막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위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부터 한다? 타겟 프로블럼. 표적 문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거 하고 계획의 하위 단계. 두 번째는 목적이 더 큰 거니까요. 목표를 잡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여기 나와 있는 공식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 계획의 하위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까지 됐으면 개입을 하겠죠. 예, 그래서 개입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도 하고 간접 개입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 개입을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점검 및 환류를 하죠. 점검.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 그리고 또 환류, 중간에 환류 피드백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환류를 가장 비중 있게 하는 건 종결 단계지만 중간에도 점검 및 환류를 하고요. 마지막에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루고 종결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계획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계획 단계에 넣는데요. 사후관리 팔로우업에 대한 계획은 종결 단계에 하는 거지 계획 단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계획자 나왔다고 무조건 계획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자꾸 넘어지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의 효과와 효율을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뭘 또 넣어야 되냐? 바로 환류예요. 아까 물론 환류는 개입 단계에서도 점검 차원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 라는 차원의 환류도 할 수 있어요. 평가를 이제 피드백하면서. 근데 보통 우리가 환류라고 할 때는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되먹인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재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수정하는 것. 이걸 환류라 그러는데 이번 23회 기출문제에 환류가 나왔어요. 어떤 설명이 나오고 이거는 이 전체 과정 중에 뭐냐? 정답은 환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실천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천론 후반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다 챕터로 뭐 8, 9, 10,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술론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그러니까 가치와 윤리가 합해진 게 전문성이다 보니 이렇게 또 문제가 실천기술론 1장에서 관련 개념들이 툭툭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좀 말이 빠르긴 하지만 짚고는 가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 지금 표로 하나로 보기로 한 거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걸 계속 의식하고 한 거고요. 문제로 그때그때 얘기했지만 부탁드리는 거 접수, 적격 여부 확인하는 거, 적격 여부 판단 꼭 기억하고요. 사정이라는 게 나오면 문제 규정. 근데 이것 안에서도 문제 발견이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규정하는 건 전문가가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사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정 도구도 실천론이나 기술론에서
가족 대상 사정도구, 집단 사정도구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가계도, 생태도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계획에서는 조심할 게 뭐죠? 계획 안에 하부 순서, 뭐부터? 표적 문제 먼저, 목적 목표 둘째, 계약의 공식화가 세 번째.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개입에서는 직관적 개입이 있고 구체적 변화 전략은 여기서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종결과 평가에서는 사후 관리는 계획이어도 계획 단계가 아니라 종결과 평가 단계. 이것도 기출돼 있는데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환류가 이번 23회 때 나왔다라는 것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환류 개념은 말 그대로 평가한 내용을 다 끝나고 평가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평가 내용을 부장님, 관장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한 내용을 되먹임을 통해서 관련 담당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기관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다시 뭐 2차 계획이 들어가고 할 때 반영이 돼야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잘 보시고요. 23회 때 환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교재의 그 정의는 한 번 더 읽을게요. 33쪽입니다. 환류하기,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되먹임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재확인하여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대부분 종결 후 실시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경우 과정 중에도 실시한다. 아까 여기 개입에서도 얘기했죠. 평가와 관련된 실무자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계획과 개입이 보다 발전적인 내용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되먹임이며 어때요? 환류가 잘 되려면 이렇게 알려주고 함으로써 뭐가 돼야 돼요? 쌍방적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우리가 평가하는 의미겠죠. 예,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실천기술론 1장을 했어요. 예, 하여튼 저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장을 너무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은 1장부터 강의가 왜 이렇게 길어 하고 헐하고 아예 덮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1장의 이 챕터 성격상 이 포괄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방대하다라는 특성을 좀 알고 가시기를 바라고 요 정도는 짚고 갑시다. 이렇게 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고 반드시 이 가로놓기도 해보시고 특히나 이 OX 문제 꼭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여기 1장 빨간색입니다. 예, 기출 최근 5년간 기출 해마다 2.2 문제, 예, 2문제 이상 나온 적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챕터의 특징이나 이런 중요도를 우리가 계속 직관적으로 색으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비중 보시면서 잘 컨트롤하면서 기술론 인재 1장인데 끝까지 같이 잘 가길 바랍니다.